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강기 교수입니다. 지금 유럽의 날씨가 워낙 변덕이 심해서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여기 기온차가 어떤 날은 28도, 뭐 30도까지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8도, 1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약국에서 뭐 약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상 변화는 뭐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뭐 세계 어디를 가든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리고 그게 이제 워낙 우리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대책이 이제 시급해졌다는 걸 대중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발표될 내용을 우선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공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장님 잘 공유되고 있나요? 예, 제 소개는 뭐 오늘 그 자장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 단지 이제 제가 맡고 있던 오스트리아 조직은 이제 떠나고 독일 조직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제 소개서에 나와 있는 포지션으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방금 발표해 주신 이진영 교수님에 이어서 IMO가 계획하고 있는 목표, 그 목표에 대한 규제를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교수님께서 전체 그림도 잘 그려주시고 그에 관한 특히 연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연료가 가지는 여러 가지 그 도전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데에 따라서 저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GDP의 거의 대부분이 항만을 통해서 수출되고 있는데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조금 공유하면 문제를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환경기관의 중앙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때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 해양 분야에 있었어요. 저희들은 해운 소유국이면서도 해운국이면서도 특히 조선에 많이 매달려 있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조선 관련 산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이 위한 한국의 위치가요. 조선국으로서의 그 환경에 따른 어떤 제약 또는 거기에 대한 이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하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항만의 측면에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다 힘을 합쳐서 이 뭐랄까요, 이 탈탄소, 지금은
그린하우스 가스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운동에 다 힘을 합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여기 있는 유럽의 유럽 EU Decarbonization Conference 다녀오는 바람에 제가 좀 말이 섞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양 연료와 그 환경,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제가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점차 많은 사람들이 탈탄소보다는 온실가스,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쁩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탈탄소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썼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탈탄소보다는 온실가스, 특히 이 교수님께서 벌써 온실가스의 내용과 그 다른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가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린 shipping 코리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퓨얼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의를 좀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상당히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특히 조선국으로서 극복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이것을 우리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후방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방산업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해운과 우리 육상물류가 만나는 접점인 항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론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용한 많은 자료들은 실제 산업계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임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박 연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박은 개별 척당 들어가는 연료의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이 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또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박 연료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힘든 과제가 이제 되겠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선박은 세계 어디든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vailability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구축했을 때 대영 제국이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각 나라의 식민지화하고 또 항만을 요구했던 게 이러한 맥락에서 그 당시에는 선박 연료가 고체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석탄 저탄장을 전 세계에 구축해 왔던 것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석탄이 주 연료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1912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1912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디젤 엔진이 개발되고요. 그 다음에 1912년 덴마크에 있는, 그 당시에 덴마크는 굉장히 큰 조선국이었습니다. B&W 조선소에서 세계 최초로 액체 연료인 디젤유를 주 연료로 하는 선박이 건조되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얼마나 큰 모험이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주유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선박에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최초의 선박에 단 하나의 제휴소를 갖고 투자를 했으니까 엄청난 모험이었죠. 하지만 당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혹은 반향을 일으켰냐면요. 처칠 경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선박을 관람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박이 처음에는 1250마력 정도의 비교적 작은 엔진이고 작은 선박입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만에 전 세계 90% 이상의 선박이 연료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연히 안전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더구나 액체 연료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박 내의 작업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었고요. 더군다나 선박의 그 연료 저장고로 쓰이던 저탄 창고 자체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액체 탱크로서 선박의 남는 공간에 연료 탱크를 배치하면 되니까 화물 적재 창고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장점 때문에 이게 선박의 연료로서 또다시 2012년까지 약 100년간,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체 연료가 한 100년 정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액체 연료도 100년 정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로 기억합니다. 세계 최초로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에서 건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주요 기자재가 이제 공급된 두 프로젝트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처음 두 척은 미국에 있는 나스코 조선소에서 건조되는데 한국 설계에 한국 기자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 건조된 거나 기술적으로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그보다 좀 훨씬 더 큰 배인데요. 두 척이 건조되면서 네 척이 그야말로 선박 연료의 변화에 큰 획을 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새로운 조건이 들어갑니다. 왜 가스 연료가 들어갔냐면요. 제가 위에 하나 추가한 환경적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3년부터 급격하게 국제기구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나은 연료를 써야겠다. 당장에 지금 현재 액체 연료인 디젤, 주로 이제 선박은 중유를 썼죠. 중유를 쓰는데 그 중유보다는 훨씬 나은 LNG를 쓰는 게 환경적인 영향에 있어서 훨씬 개선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선박 연료는 4가지 조건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당시로서는 최적의 연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는 더욱더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연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종래의 어떤 이 앞선 조건에 따른 것보다도 환경이 새로운 조건의 잣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탈탄소냐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쳐다보면서 연료에 대해서 탈탄소 연료냐 아니냐, 혹은 준탈탄소 연료냐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암모니아 연료 선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세계 최초의 IGF 코드 LNG 연료 선박입니다. 아래쪽은 미국에서 건조한 LNG 연료 선박인데요. 이러한 새로운 연료를 이제 선박의 연료로서 채택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암모니아 선박은 지금 이 정도 크기는 아직까지는 개념 설계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승현 교수님께서 선박 연료의 그 연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소 물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유럽의 그 온실가스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활동하면서 이쪽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지금 현재 유럽의 분위기는 탈탄소 전략에 맞춰져 있지만 곧 온실가스 감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밑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탈탄소 전략으로 가면 당연히
CO2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고요. 뭐 우리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IPCC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여기 IPCC 자료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 미세물질이죠. 우리 블랙 카본이라든지 혹은 이제 파티큘러 매터로 한국에서는 미세물질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학계나 우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이 안에 세 가지의 새로운 정의가 내려진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그 미세먼지가 갖게 되는 IPCC에서 규정한 글로벌 워밍 포텐셜 인덱스에 있습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께서 생각하기 좀 이렇게 편하시게 제가 예를 들면요. 만약에 연소 과정에서 1g의 CO2가 생성이 됐다면 똑같이 미세먼지가 1g이 생성된 경우와 비교를 하면은 미세먼지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보통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1100배 정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북극 항로와 같이 아주 청정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만약에 1g의 미세먼지가 생성되었다고 하면은 약 1700배의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뽑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1g의 미세먼지가 만약에 북극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에서 분출이 되었다면 이거는 1700g의 CO2가 생성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을 비롯한 특히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무작위로 수송체, 그러니까 선박,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측정과 분석이 끝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규제가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파티큘러 매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탄소 연료로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게 수소 연료인데요. 수소 연료는 그 수소 연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연소가 굉장히 통제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화학에서 질산화합물을 생성을 합니다.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산화합물이 또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보통 280을 넘어가니까요. 그것 또한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수반되는 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물질. 더군다나 모든 기계 장치는 윤활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윤활유가 또 수소하고 화합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탈탄소 연료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모니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소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일종의 파일럿 오일 또는 새로운 연소 준비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모니아 연소를 하기 위해서 아모니아의 연소 조건을 맞추는 데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서 아모니아 슬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탈탄소 연료로 규정했던 새로운 문제점, 그 탈탄소 연료가 연소하는 데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선박에서 나오는 시꺼먼 연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블랙 카본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연기인데 이것은 파티큘러 매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구분하고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이 연소하고 추진하는 데 생기는 어떤 그러니까 바닷물이죠. 바닷물을 통해서 나아가는 소음, 그 다음에 공기를 통해서 나가는 소음조차도 이제 일종의 환경 유해 물질로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그 유해 물질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에 대한 그 영향 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쪽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아마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이제 CII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박을 주로 건조하고 수출하는 건 한국이 이제 실제 가치로 보면 제일 큰 나라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이 있겠습니다. 이 세 나라가 거의 대부분의 선박을 건조하고 수출하는데요. 선박에 대한 투자는 거의 대부분 다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 드라이버는 CII입니다. 그래서 지금 CII 때문에 유럽에 있는 많은 선박 투자처, 주로 이제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박 소유주죠. 그래서 시보너들이 발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II 인덱스를 맞추지 못하면 당장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CII가 가장 큰 드라이버고요. 그래서 선박을 주로 건조하고 있는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갭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탄소 전략과 온실가스 전략이 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입니다. 생애 주기 관리인데요. 지금까지는 연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따지지 않고 연료가 일단 선박에 이렇게 혹은 자동차에 이렇게 연료 탱크에 들어오면은 거기로부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했고 에너지 발생당 얼마만큼의 유해 물질이 발생되었느냐를 따지는 게 현재 현행 법규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dirty fuel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소 및 아모니아 뭐 이렇게 탈탄소 연료가 도입되고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이미 적용되기 시작하지만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거나 혹은 살짝 증가하는 추세였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현재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산업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료가 어떻게 생산되고 공급되느냐에 따른 전체 생애 주기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전체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유해 물질을 일으키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sustainability 또는 sustainable green corridor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탈탄소 전략으로 와서는 탈탄소 전략은 다분히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줄이느냐에 맞춰져 있으니까 나머지 유해 물질 그러니까 나머지 온실가스 물질을 생산하는 이제 제일 좋은 예가 이제 수소가 되겠습니다. 수소는 완벽하게 탈탄소 연료이지만 수소가 타면서 오히려 녹수는 질산화합으로 증가시키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모니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탈탄소 전략 그러니까 CO2 하나에 대해서만 맞추는 게 아니고 온실가스 전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총량 감시에 또 이제 이 룰을 만드는 쪽에서는 총량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연료 탱크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일어나는 프로펠러까지 또는 자동차의 경우에 연료 탱크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동력까지가 아니고 연료가 실제로 생산되면서 생산 과정
그다음에 연료가 공급되는 과정까지 다 관리하겠다는 거죠. 물론 그레이브 투 그레이브 또는 웰 투 웰 실질적으로 뭐 관리하려면 완벽하게 관리를 전 생애를 관리해야 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웰에서 연료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실제 추진이 일어나는 과정까지 그래서 웰 투 웨이크 혹은 웰 투 윌까지 관리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야기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료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이제 화석연료죠.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써온 화석연료를 제외하고 새로운 연료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탄소 연료, 카본 프리 퓨얼에서 수소와 암모니아가 대표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본 뉴트럴 퓨얼은 사실은 종류가 많습니다. 많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주로 이제 메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탄 알코올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핀인데 선박에 들어가는 건 뭐 비교적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 암모니아,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메탄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 네 가지 연료에 대해서 주로 이제 교제 당국이나 기술을 준비하는 쪽에서 관심을 갖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보면요,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된 자료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발표된 자료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선박 투자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선박 소유도 뭐 거의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매스크 맥키니 그룹의 탈탄소 센터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예측 커브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IMO에서 얘기하는 2050년 넷 제로 시나리오를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넷 제로 시나리오를 따르기 위한 탄소 혹은 저유황 연료가 필요한 양이 이만큼인데 그 차에는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워낙 단위가 많기 때문에 단위를 엑사줄을 쓰는데요. 엑사줄은 환산을 하시면은 1엑사줄이 한 2,400만 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료가 12.6 엑사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게 1.2 엑사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탈탄소 연료로 이 IMO가 계획하거나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를 맞춘다는 것은 뭐 거의 단언컨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현실적인 산업의 상황을 좀 더 대변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더 규제하려고 하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들이 지금 현재의 시나리오로 보면은 갭만 좀 더 굳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차라리 중간책을 내놓자 해서 이제 중간책 마련이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일부 유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퍼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이라서 곧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박을 뭐 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이제 발틱 국가죠. ECA를 제일 먼저 도입했던 발틱 국가에서는 메탄올이 현재 당장 마치 석유 연료에서 우리 LNG를 가스 연료를 바로 도입했던 것처럼 지금보다는 나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보다 나으니까 다른 연료를 택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적용 가능한 산업의 기술 준비 상태죠. 테크니컬 레디니스 레벨이 높은 쪽으로 실제로 가능한 건 그 당시에 메탄올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탄올 선박이 최초로 도입되고 자랑스럽게도 이제 또 한국 조선소에서 제일 먼저 건조해서 그것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선주들이나 또 여러 조선소들이 이 선박을 벤치마킹해서 개발하고 또 발주하고 건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메탄올은 종착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전원 과정에서 이제 지금 현재보다 더 나으니까 택한 산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선택이었고 이것 자체가 종착역이 될 수 없이 새로운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산업계의 지금 현재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주한 선박의 내용을 보면은 메스크입니다. 메스크룹에서 메탄올은 이제 더 이상 발주를 하지 않고 제가 앞서 살짝 말씀드린 중간책으로 가기 위한 접점이 LNG입니다. 그래서 LNG 선박을 다시 발주하는 그런 추세로 이제 다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같이 조선국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요약하면은 이렇게 도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이 있겠고요, 아모니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소가 있는데 어쨌든 메탄올, 아모니아와 수소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지만 그 문제는 풀어야 할 문제고요. 그래서 여전히 탈탄소 연료수는 수소와 또 그 카본 프리 수소의 캐리어죠. 그 아모니아는 여전히 탈탄소 연료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연료로서 채택되어야 되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고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모니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메탄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만약에 LNG가 리뉴얼 그러니까 재생연료로서 생산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LNG는 화석연료라기보다는 준 탈탄소 연료에 들어가니까 그러게 되면은 LNG는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리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LNG가 갖고 있는 탄소를 어떤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혹은 재활용하면은 선박에서 이거는 뭐 거의 탈탄소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런 중간체 혹은 새로운 미텀 솔루션으로서 여러 가지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료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장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료가 실질적으로 우리 항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항만을 구축하려면은 우리가 항만에 미치는 이 새로운 연료의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항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가는 몇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새로운 연료죠. 탈탄소 연료든지 준탈탄소 연료 혹은 LNG와 같이 접점에 있는 연료 이런 연료들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첫째는 그게 부피가 크다는 겁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저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장 탱크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줄이려고 하면은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액화를 시키면은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써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특히 이제 수소같이 액화 온도가 뭐 영하 253도까지 내려갈 경우에서는 특히 더 힘든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또 우리가 이 총착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료들을 어떤 형태로 저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여기 수소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형태. 여기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에 격자 구조인 레티스 타입 탱크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거는 카이스트와 노르웨이에 있는 분이 같이 공동 개발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격자 구조 탱크가 수소를 저장하는데 수소뿐만 아니라 나머지 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검용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모니아의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이 아이소 탱크라고 그러죠. 탱크 또는 이제 메탄올 경우, 그다음에 이제 신세틱 LNG의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좋은 특성을 가진 오스테나이트 머티리얼로 재료로 이렇게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거기에 따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고, 물론 이제 탱크가 커지면은 새로운 또 구조를 가져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작은 예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장의 문제, 그 다음에 그 핸들링의 문제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극저온성에 따른 핸들링 문제, 그 다음에 부피에 따른 저장의 문제, 혹은 액화에 따른 저장 물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부산 항만, 신항만의 모습인데요. 그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 볼 수 있죠. 그 말은 반대로 가장 하이테크가 들어 있습니다. 거의 무인화 수준에 가까운데요. 무인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 혹은 전기 장치가 많다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극저온성 연료가 만약에 샜다. 혹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제가 다른 예를 드는데 지금 스크라버가 있는데요. 스크라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라버가 특히 건 스크라버일 경우에, 드라이 스크라버일 경우에 만약에 건 스크라버에서 걸러진 순수 황이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의 크기에 따라서 약 2.5%의 연료의 양이, 만약에 100톤이 연소된다 그러면 2.5톤의 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한 항차가 끝나든지 또는 뭐 수항차 후에 걸러진 황이 앞서 보여드린 대로 항만 어디엔가는 하역이 돼야 되거든요. 바다에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여기 선박이 뭐 한 10척 가까이 접안해 있는데 이런 선박이 한두 척 와서 수황차 모여진 황산을 여기에 하역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항만 자동화 설비를 어떻게 이렇게 회피하면서 이 물류가 형성될 수 있는지,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 다 이 뉴스에서 인지하고 있듯이 만약에 아주 안 좋은 날씨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혹은 집중호우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황산이 물과 접촉해서 황이 물과 접촉해서 바로 황산으로 바뀌는 거죠. 질소나무는 당연히 또 질소나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진 연료들이 그런 안 좋은 날씨와 맞닥뜨렸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 더군다나 또 아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굉장히 더 위험한 물질이고 인체에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만 당국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과 같이 선진 항만국들은 이미 특정 항만을 지정해서 국책 프로젝트로서 이러한 미래의 연료가 만약에 적어도 뭐 10% 혹은 20%
30% 이런 다른 시나리오를 설정해 놓고 그럴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 국제과제로서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한국에서 여러 업체들이 이 카본 캡처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이제 적용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본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이게 생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박 연료가 연소될 때 그 선박 연료는 약 2%고 98%는 사실은 공기가 연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탄소 화합에서 CO2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연료의 뭐 3배 이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순수한 CO2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만약에 항만에 하역이 되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 역시도 마련돼야 되고 이것은 복잡한 항만의 지금 현재 물류 시스템에 별도로 또 처리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금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가 여기 지난주 금요일 찍은 지난주 목요일 찍은 사진입니다. 프랑스 마르세이 항만에 지금 이쪽에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선박 두 축이 저반에 있는데 여기에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 LNG 선박이 상당히 기우뚱거리면서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항만 지금 뭐 여기는 조금 조용한 항만 상태인데요. 여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쪽은 더 복잡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신연료가 이제 생기면 미래에는 이게 암모니아가 될 수도 있고 수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선박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선박이 하역 작업을 할 때 우리 항만 당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대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지금부터 마련하지 않으면 늦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박이 물론 이제 제일 척수가 많은 것은 뭐 LNG 연료 선박이겠죠. 그 다음에 뭐 수소 연료 선박, 암모니아 연료 선박, 또 바이오퓨얼 선박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회사나 특정 지역은 바이오퓨얼이 가장 또 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이미 메탄올은 수십 척이 이미 건조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LPG도 많이 건조됐고 에탄올도 역시 건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들이 다양하게 혼재하는 그런 세상에 오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제가 우리 이신영 교수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박 연료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항만 당국이 지금부터 대책 마련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선박 소유주나 차트업에서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이건 도전이기도 하지만 opportunity입니다. 제가 생각에 이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박 제조국인 한국으로서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opportunity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주어진 시간이 지금까지라서 지금까지 발표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리 오거나이저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그럼 제가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상 이변이 큰 한 해였는데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번 이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두 번째